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리즈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살라가 또다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맥칼리스터 대신에 존스, 그리고 라이트백에 전형적인 라이트백 브래들리가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에키티케가 톱으로 나왔고요.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동점을 당한 경기라 리버풀이 더더욱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썬덜랜드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버풀은 사실 지금 득점이 중요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포커스가 쏠리는 비르츠, 이삭 이런 선수들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리버풀이 너무 쉽게 실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점 상황에서 리버풀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실점이 많습니다. 사실 실점이라는 게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상대가 진짜 잘해서 넣는 거 한두 골? 그 다음 약간의 실수가 섞인 상대의 잘함 그런 게 한 3골 정도 된다고 치면 리버풀은 최근 실점 중에 개인의 실수로 먹는 게 거의 5개, 그러니까 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개인의 실수가 많고 그 실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단연 코나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용토라는 선수가 사이드에서 드리블을 치고 있었는데 사실 코나테가 원래 잘하던 게 그 드리블에 무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가운데 쪽 컷백 루트에 미리 위치를 잡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나테가 굳이 그 상황에서 태클을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태클을 할 거면 그 길만 막는 식으로 태클이 됐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PK를 내줬던 타이밍이 사실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줬기 때문에 더더욱 치명적이었고요. 리즈는 여기서 득점한 기세를 타서 분위기가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버풀이 코나테를 빼고 넣을 센터백이 없다는 거. 슬롯 감독은 조고메즈를 센터백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 같고요. 레오니가 십자인대로 부상당했기 때문에 바꿔줄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도 계속 멘탈이 불안정한 코나테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코나테가 매번 못했다는 아니에요. 근데 코나테가 항상 실점에 연관된 실수를 한다는 게 너무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리즈의 게임 컨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리즈가 게임 컨셉 아주 잘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 시에는 5-4-1 체제로 만들면서 일단은 중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했고요. 리버풀의 공격 템포를 느리게 만드는 그런 수비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두 줄 수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압박으로 뺏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공격 전개 시에는 주로 칼버트 루인의 머리를 보고 롱볼을 때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볼 주변에 모여서 윗지역에서 압박하는 그런 빈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할 때는 리즈의 에너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런 리즈의 전술은 지난 맨시티 후반 그리고 첼시전에 아주 잘 통했던 전술이고요. 오늘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리즈가 시티, 첼시, 리버풀 되게 빡센 3연전이었는데 그 안에서 방법을 찾으면서 시티 원정패 말고는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핵심 선수는 칼버트 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인을 보면서 하위권에 꼭 필요한 스트라이커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회를 놓친 장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루인이라는 선수가 이 리즈의 전술적인 컨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상위권 팀들에 비해서 리즈 센터백의 빌드업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는 정확한 전개를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막 만들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단 뻥 차서 빌드업할 때도 꼭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르윈 쪽으로 붙여놓고 르윈이 거기서 싸움이 된다는 게 어쨌든 다음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즈 전술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처럼 르윈이 2대1 상황에서도 공을 지켜주면서 살려주다 보니까 이런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붙여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불리한 상황이면, 자기가 이제는 공을 지키지 못하거나 뒤로 빼기 어려운 상황이면 파울을 얻어낸다든지 리버풀 선수들을 맞춰서 스로인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련하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저런 데서 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자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게 학포입니다. 학포가 사실 매크로로 성과를 뽑아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같이 2대1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케르케즈를 절대 안 쓰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케르케즈 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짜거든요. 케르케즈 주고 나서 케르케즈가 더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서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선수한테 컵백 가져가면 득점은 안 되더라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학포는 진짜 항상 케르케즈를 미끼로 씁니다. 제가 만약에 케르케즈였으면 학포 멱살 한번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고, 저는 사실 케르케즈를 이용하지 않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용하지 않는 것만 반복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이용도 해보고 그렇지 않은 플레이도 해보고 이렇게 좀 섞어야 경우의 수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계속 이용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자신이 스스로 선택지를 줄여버리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전에 리버풀이 불리한 전방 압박 구조를 가져갔거든요. 지금 그림처럼 리즈가 백3로 빌드업할 때 리버풀은 4-4-2 내지는 4-2-4 체제로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일단 센터백이 3명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앞쪽에 있는 투톱으로 빌드업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아집니다. 거기다 이제 안파도까지 내려오면 4대2 싸움이 되기 때문에 1차에서 리버풀이 공을 뺏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리버풀이 조금 더 무게를 줘서 뭐 존스나 흐라멘베르 같이 뒤쪽에 있는 볼란치까지 같이 올려서 압박을 할 때는 그 라인을 건너뛰고 앞쪽에 있는 칼버트 루인 쪽으로 공을 떨궈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인이 얼마든지 버텨주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리즈가 롱킥 성공 못해도 시간을 계속 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리즈는 이번 경기 뭐 요새 아무리 리버풀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리즈 대비는 여전히 체급 높고 강팀이고, 여기서 어쨌든 리즈가 승점 1점이라도 챙기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즈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지는 건 리버풀이고 그 상황을 이용하면 리즈가 또 가능성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구조는 리버풀한테 불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대0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에키티케가 후반 초반에 2득점을 해버립니다. 이게 약간 희망편이에요.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 좀 아쉬운 게 있었지만 얻어진 거는 이 에키티케라는 선수인 거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삭보다는 당분간 에키티케를 주전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삭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오프더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좀 안 풀릴 때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변수를 만들기에도 지금 상황에선 에키티케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는 소수의 수비진과 싸울 때는 결정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1대1 찬스라든지 한 명 그리고 골키퍼 1명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결정력이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1대1 상황도 잘 넣고 그 다음에 크로스 상황도 우당탕탕이 있었지만 2골이나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의 개인의 실수 이후에 두 번째 실점 과정에서는 저는 리버풀이 좀 지쳤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흐라멘베르,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이 좀 지쳐 보였고, 지금 보시면 에런슨이 공 잡고 있을 때 거의 3명 사이로 슈타흐한테 패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흐라멘베르가 슈타흐를 먼저 막는 건 조금 힘들다고 봤어요. 왜냐면 흐라멘베르가 슈타흐 쪽으로 아예 끌려가 있으면 또 용토가 프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뭐 용토를 확실히 막고 흐라멘베르가 슈타흐를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수비 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소보슬라이가 형식적으로 붙어주기는 하지만 사실 효과적인 수비가 되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저는 소보슬라이가 체력적으로 좀 지쳐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는 그냥 소보슬라이처럼 서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소보슬라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체력적으로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리버풀이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커티스 존스가 뒤늦게 슈타흐가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공 잡은 거 보고 좀 빠르게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튀어나가다 보니까 역동작이 걸리고 슈타흐가 생각보다 쉽게 제쳤고요.
거기서 슈팅 기회를 허용해서 결국엔 실점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리버풀이 완전히 내려앉아서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수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했다. 리버풀의 순수 수비력이 많이 문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비르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비르츠 경기 영향력 오늘은 냉정하게 부족했습니다. 아까 리즈가 만들어냈던 전술 내지는 가져간 플레이들은 어쨌든 간 떨어지는 세컨볼에서 몸싸움과 피지컬 경합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거기서 비르츠가 예전보다는 몸싸움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체적인 본인의 타고난 한계 때문에 명확히 장점을 가져가기는 힘든 선수예요. 또 이런 싸움에서는 존스, 메갈, 소보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나마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버풀의 미드필더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사이즈가 되는 미드필더가 없다는 거. 굳이 따지자면 흐라벤베르 정도고 나머지는 경합에 특화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르츠가 오늘 공 잡고 있을 때 비르츠한테 오는 타이트한 몸싸움이나 파울이 있으면 일단 또 상대가 끊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렵게 만들었고요. 움직임은 자유로우나 이번 경기는 영향력이 조금 적었습니다. 사실 비르츠가 이런 경기에서도 기용 가능한 선수로 거듭나야 모든 경기 좀 균일한 영향력 그리고 균일한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전체적으로 보면 2대0으로 이기다가 비긴 경기라서 더더욱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게임은 꼭 실수부터 시작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길 경기도 비긴다? 이런 것들은 팀이 내려갈 때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리버풀한테 너무 자주 나오고 있고요. 리버풀 웨스트햄전 승리했지만 승리의 기운은 짧게, 무승의 기운은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들어서 리버풀이 공중볼 대응이 매우 힘들어 보인다는 게 느껴집니다. 센터백들도 롱볼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코너킥 같은 상황에서 세트피스 때 센터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중볼 클리어링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버풀을 상대하는 방법은 명확해집니다. 내려앉고 롱볼 때리고 공중볼 싸움 유도하기. 지금 리버풀은 어쨌든 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이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는 무언가 해결책이 마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처진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리버풀 제가 내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미 또 슬롯이 라커룸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